안녕하세요. 벨찬스입니다. 오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인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영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영역이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요. 여기서 주권은 주인된 권리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영역은 국민들의 생활 터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 영역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필요도 있겠죠. 자, 이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토와 영해와 영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토는 땅이고요.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을 뜻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 영국은 각각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의 범위는요, 한반도와 부속 섬으로 한다. 라고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는 북한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북한까지 우리나라의 영토로 보고 있고, 다만 지금은 분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섬도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섬들도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3,000개가 넘는 많은 섬들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면적, 북한까지 합친 면적은 약 22.3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그 중에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북한의 면적이 조금 더 넓어요. 자, 우리나라 영토의 특징은요, 반도국이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도라는 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여기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 땅으로 막혀 있죠. 그리고 동쪽은 동해바다, 서쪽은 황해바다, 그리고 남쪽은 남해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동해, 황해, 남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우리는 반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 지형을 갖고 있는 반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남북으로 길다 보니까 다양한 위도대의 영향을 받아서 기후도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자, 서해와 황해 같은 바다라고 인식해도 됩니다. 서해와 남해안 바다에는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 갯벌을 대상으로 간척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이 간척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제방을 쌓아서 바다를 막고 물을 빼내고 또 메워서 육지로 만드는 그걸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데 서해와 남해안에는 간척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육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토가 확장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인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게요. 1984년의 인천 그리고 2020년 인천의 모습인데요. 사진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이런 곳이 간척이 되어서 육지, 영토가 되었죠. 또 이쪽도 갯벌인데 간척이 되어서 영토가 되었고요. 이쪽도 영토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간척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영해의 범위는 영토 주변의 바다인데 무한하게 넓은 바다는 아니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자,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 범위로 봅니다. 여기서 해리라는 거는요,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1해리당 약 1.8km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기준선으로부터라고 했는데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은 크게 두 가지 기준선이 사용돼요. 하나는 통상기선이고 하나는 직선기선인데 어떤 기준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설정되는 영해의 범위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해의 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영해를 설정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바다에서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을 얘기하겠습니다. 동해안이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해안선이 단조롭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왼쪽의 사진은 우리나라 동해안의 모습인데 이렇게 해안선이 그냥 연필로 따라 그린다고 하면은 그냥 한 번에 쉽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생겼죠. 이런 걸 해안선이 단조롭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울릉도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수 있을 테고요.
독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독도의 해안선도 단조롭습니다. 제주도도 이렇게 한 번에 타원형으로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이러한 해안선을 단조롭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은 통산기선이 적용됩니다.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을 통상기선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이 통상기선이라는 거는요. 바로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최저 조위선은 썰물대 해안선이거든요. 자, 해안선의 위치는 사실 계속 바뀌어요.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밀물일 때는 바닷물이 육지 가까이 들어와서 해안선이 육지 쪽에 더 붙어 있고요. 썰물 때는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더 나가 있어요. 자,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해안선이죠. 네, 이 해안선의 위치는 바뀝니다. 밀물 때는 바닷물이 차올라서 육지 쪽으로 당겨지고 썰물 때는 바닷물이 쓸려 내려가서 더 바다 쪽으로 나가 있죠. 자, 통상기선은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건데 이 최저 조위선은 바로 썰물 때, 썰물로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의 그 해안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썰물대 해안선,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우리의 영해로 보는 것이 통상기선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것을 공중에서 비행기를 탄 곳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육지가 있고 바닷물이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 해안선이죠. 자, 이 해안선이 밀물로 이렇게 육지 쪽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썰물대가 되면은 바다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썰물대, 가장 바다 쪽으로 나갔을 때 해안선은 최저 조위선이라고 하고 이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 여기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을 바로 통상기선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통산기선을 적용시키는 곳은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의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황해, 남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 황해안의 지도인데요. 자, 이 황해안의 해안선을 이렇게 연필로 따라 그린다 치면은 이렇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하면서 따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러한 해안선을 복잡한 해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섬들도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자, 남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안선을 따라 그리면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 남해 바다에 이처럼 섬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런 곳은요. 직선기선이 적용됩니다. 직선기선을 적용한다는 말은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설정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을 직선기선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육지의 해안선이 복잡하죠. 그리고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통상기선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영해끼리 막 겹치고 영해를 그었는데 또 그 바깥에 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가상의 선이 생기죠? 이거를 직선기선이라고 하고 이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직선기선이 적용되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황해와 남해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에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본과 인접한 해안인데요. 바로 대한해협이 이곳에 해당하는데 지도를 보면은 여기는 우리나라의 남해안이고요. 여기는 일본의 스시마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일본의 스시마 섬이 굉장히 붙어 있죠. 그리고 남해는 직선기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고 또 일본도 일본의 영해를 설정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영해와 일본의 영해가 겹치게 됩니다. 그럼 불편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해가 딱 맞닿아 있으면은 다른 나라가 이 사이로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대한해협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까지만,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로 한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경우도 따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이렇게 A와 B, C 지역이 있어요. 자,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이 많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했어요. 이거를 직선기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여기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한 거죠. 자, 여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아주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곳에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한 겁니다. 통상 기선이 적용된 거죠.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도 통산 기선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나라의 남해와 일본이 접한 지역이죠. 그래서 대한해협인데 여기는 직선 기선으로 3해리까지만 우리의 영해로 설정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영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공의 범위는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말하는데요. 무한대까지 상공은 아니겠죠. 수직 한계는 대기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공의 특징으로는요, 최근 들어서 통신과 항공교통 등이 발달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영역인데요. 한반도와 부속 섬들이 영토고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 대한해협은 3해리죠. 거기까지가 영해입니다. 그리고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영공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자료에서 보면은 영해 바깥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죠.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는요, 일단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이 기준선은 통상 기선일 수도 있고 직선 기선일 수도 있어요. 그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바다를 말합니다. 200해리까지니까 굉장히 멀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바다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면은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근데 그 중에서 영해는 뺀 이 지역, 실질적으로는 영해의 가장 바깥선에서부터 188해리에 해당되겠죠. 이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연안국이 경제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안국이라는 거는 가장 가까운 육지 국가를 말합니다. 이 연안국이 경제적 권리를 가져요. 경제적 권리라는 거는요, 그 바다에 있는 수산 자원이라든가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자원들은 우리나라가 그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인공섬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쭉 아래 내려간 곳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어도라는 해양 연구소를 만들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국 선박은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역인 영해나 영공, 영토로 외국 선박이나 비행기가 지나가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영역은 우리의 주권이 있는 곳이니까. 다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가 경제적 권리만 갖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선박이 통행하는 거는 자유로워요. 다만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와서 맘대로 물고기를 잡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곳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그 중에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아마 그 범위를 그으면은 넓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인접한 곳에는 중국
독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은 협정을 맺어서 겹치는 곳은 함께 이용하기로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 보라색으로 칠해진 구역인데 이곳을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을 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여기를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곳은 양 국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였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영역의 의미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국민의 생활 터전이 되는 곳이고요. 영토와 영의 영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갯벌이 넓게 분포하는데 간척 사업을 하면서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해의 범위는요, 영토 주변의 바다를 말하는데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입니다. 자, 영해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은 통상 기선을 적용하죠. 최저 조위선, 썰물대 해안선입니다.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에 해당이 되고요. 동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은 직선 기선이 적용되는데요.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 그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황남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인접한 해안은 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했어요. 대한해협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공 범위는요,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고 수직 한계는 대기권까지이고요. 특징으로는 통신과 항공교통 등이 발달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는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캐리에까지의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바다를 말합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역이 아닙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연안국이 경제적 권리만 갖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연안국이 인공섬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활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주도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이어도를 설치했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